한 사회가 어떤 신기술을 그것을 발명한 사회로부터 받아들일 때 그 확산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화적인 교육, 1954년에 미국의 트랜지스터가 일본으로 전파된 일처럼 첩보활동, 552년 동남아시아 노예가 중동으로 밀수입된 일, 이민자 1685년 프랑스에서 추방된 위근호 20만 명에 의해 프랑스의 유리와 의류 제조 기술이 유럽 전역에 전파된 일, 전쟁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예를 들면 중국이 제지 기술이 이슬람에 전해진 경우다. 이것이 751년 아랍의 한 군대가 탈라스강 전투에서 중국 군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도들 중에서 제지국 몇 명을 발견해 사마르칸트로 데려가 종이 제조를 시작한 것이다. 12장에서 우리는 문화의 확산이 세부적인 청사진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자극을 받아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발명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12장에서는 문자의 전파를 예로 들었지만 그 두 가지 대안은 기술 확산에도 적용된다. 바로 위에 있는 문단은 청사진 복사의 사례에 해당하고 중국의 자기 기술이 유럽에 정해진 일을 장시간에 걸쳐 아이디어 확산 사례에 해당한다. 매끄럽고 반투명한 도기의 일종인 자기는 7세기경 중궁에서 발명되었다. 그 후 14세기의 비단계를 거쳐 자기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그러나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크나큰 찬사를 받았다. 그것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707년 독일의 연금술사 요한 베트거가 공정을 여러 가지로 바꿔본 후 점토에 각종 광물을 배합하면서 장기간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발견했고, 오늘날 그 유명한 마이센의 자기 공장을 설립했다. 그 후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각기 어느 정도 독립한 실험을 거쳐 세부를 웨지우드, 스포드 등의 자기가 탄생했다. 유럽의 동공들은 그렇게 중국의 제조 방법을 발명해야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은 눈앞에 놓여 있는 목표 제품의 모델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다. 기술의 역사에서 진리와 확산이 담당하는 일, 어떤 사회가 확산으로 다른 사회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회가 처한 지리적 입지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근대사를 살펴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되어 있던 사람들은 매니아 원주민이었다. 그들은 가장 고립된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600km나 떨어진 섬에서 살았으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갖지 못했다. 태즈메니아인은 1만 년 동안 다른 사회와 접촉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며 신기술을 얻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인과 뉴기니는 인도네시아 열도에 가로막혀 아시아 본토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아시아의 발명품은 조금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화산을 통해 발명품을 가장 잘 습득할 수 있었던 사회는 주요 대륙에 속한 사회였다. 기술은 이들 사회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달했다. 직접 만든 발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발명품까지 흡수의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세 이슬람은 유라시아 중앙부에 있었으므로 인도와 중국의 발명품들을 인수했고 고대 그리스의 진식도 물려받았다. 확산의 중요성과 그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입지의 중요성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몇몇 사회가 강력한 기술을 포기했던 일이다. 우리는 흔히 유용한 기술이란 일단 습득한 후에는 더 나은 기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종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도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잘 하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작용한다. 모든 사회는 각종 사회가 변화나 변덕을 겪게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유용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변덕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 벌어지는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설령 어느 한 사회가 어떤 강력한 기술을 일시적으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이웃 사회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므로
언제든 재확산을 통해 다시 습득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웃에게 정복당하든지. 그러나 고립된 사회에서는 그러한 변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일본이 총을 표기했던 사례는 유명하다. 총기가 일본에 처음 도착한 것은 1543년이었다. 원시적인 화승총으로 무장한 포르투갈 모험가 두 명이 중국 화물선을 타고 상륙한 것이다. 일본인은 이 신무기의 깊은 인상을 받고 토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해 총기 제작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1600년 이전에 벌써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우수한 총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총기 도입에 역행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무라이라는 전사 계급이 다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칼이 계급의 상징인 동시에 예술품 그리고 하급계층을 복수시키는 수단이었다. 일본에서 전쟁이란 사무라이 검사 사례의 일대일 전투였다. 그들은 탁 트인 곳에 서서 의례적인 말들을 주고받으며 우아하게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우아하지 못하고 총을 마구 쏘아대는 평민 병사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구나 총은 외국의 발명품이어서 1600년 이후 모든 외국 문물이 그렇듯이 차츰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정부는 우선 총기 생산을 몇몇 도시에 구탄하기 시작했고, 정보 허가를 얻어야 총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그 다음에는 정부에 납품하는 총에 대해서만 생산을 허락했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총기 주문량도 줄어서 결국 일본은 제대로 작동하는 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 동시대의 유럽 군주들 중에서 총을 경멸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오래가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총을 금지한 나라는 곧 총을 앞세운 이웃 나라들에게 집합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고립된 섬나라였기 때문에 강력한 새 군사 기술을 거부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고립 속의 안전은 1853년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페리사관 휘하에 미국 함대가 대포를 가득 장착하고 찾아오자 일본은 총기 제조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본이 총을 거부하고 중국이 해양 선박 그리고 기계식 시계와 수력 방역기까지 포기했던 일은 고립 또는 반고립 상태인 사회의 기술 퇴행 현상을 보여주는 유명한 역사적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퇴행 현상은 선사시대에도 있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태즈메니아 원주민의 퇴행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골기와 어획 기술마저 포기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단순한 기술을 가진 사회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활과 화살을 습득했다가 도로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토러드 해협제도 사람들은 카누를 포기했고 가우와 섬 주민들을 포기했다가 다시 습득했다. 폴리네시아 전역에서는 포기했다. 대부분 폴리네시아인과 많은 멜라네시아인들이 전쟁에서 활과 화살 사용을 포기했다. 북극 에스키모인은 활과 화살, 카야를 잃었고 도시 데스무키모인은 활과 화살, 활비비, 송곳의 일종, 개를 잃었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사례들은 기술의 역사에서 지리와 확산이 담당하는 역할을 잘 보여준다. 확산되지 않으면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적어지고 기존의 기술을 잃어버리는 일은 많아진다. 토스. 기술의 확산과 자가 촉매작용. 기술은 더 많은 기술을 낳음으로 어떤 발명품의 확산 과정은 원래의 발명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기술의 역사는 이른바 자기촉매작용의 좋은 예가 된다. 자기촉매작용이란 스스로 촉매작용을 일으켜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급증도 인상적인 것이었지만 중세의 기술 급증도 청동기 시대의 그것에 비하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에도 후기 구석기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급증했다. 이렇게 기술이 스스로 촉매작용을 일으키는 한 가지 이유는 먼저 간단한 문제들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석기 시대의 농경민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철을 추출하거나 가공하는 등
고온의 윤곽로가 필요한 일로 곧장 넘어가지는 못했다. 철광석 야금술이 발전하기 위해 인류는 우선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재료, 즉 열을 가하지 않고 두드리기만 해도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순수 금속, 구리와 금을 가지고 수천 년의 경험을 쌓아야 했던 것이다. 또 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철처럼 고온을 요구하지 않는 구리 광석을 재련하거나 구리 합금, 청동을 가공하면서 단순한 화덕을 차츰 발전시키는 수천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국에서 철물이 일반화된 것은 약 2000년에 걸쳐 청동 야금술의 경험을 쌓은 후였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신대륙 사회는 막 청동 인공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철물은 시작도 못한 단계였다. 그때 유럽인들이 들이닥치면서 신대륙의 독립적인 궤적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자가 촉매작용이 일어나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재결합되어 다시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455년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인쇄한 후 중세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는데 BC 1700년에 그 이름 모를 인쇄공이 파이스토프 원판을 찍어냈을 때는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해답의 일부는 중세 유럽의 인쇄공들은 6가지 발전된 기술을 한꺼번에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파이스토프 원판 제작자는 그 대부분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종이, 활자, 야금술, 압착기, 잉크, 문자라는 이 기술 중에서 활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종이는 중국으로부터 유럽에 들어온 것이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크기가 고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 거푸집을 이용하여 활자를 주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문자 타인기를 만드는 쇠, 거푸집을 만드는 황동이나 청동 합금, 나중에는 쇠로 바뀜, 주형을 만드는 납, 활자를 만드는 주석과 아연과 납의 합금 같은 여러 가지 발전된 야금술이 필요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쓰던 나사 압착기에서 나온 것이었고, 잉크는 기존의 잉크를 개선한 유성 잉크였다. 중세 유럽은 3천년에 걸쳐 발전된 알파벳 문자들을 물려받았고, 이 알파벳으로 작성된 글은 활자로 인쇄하기도 쉬웠다. 중국의 글에는 수만 개의 기호가 필요하지만, 알파벳은 주조해야 할 글자 수가 몇십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6가지 기술 중 파이스토프 원판의 제작자가 원판을 찍어낼 때 가지고 있던 기술은 구텐베르크의 것에 비해 훨씬 빈약한 것이었다. 원판의 인쇄 매체는 점토로, 종이에 비하면 부피도 무게도 훨씬 더 나갔다. BC 1700년경 크레타의 야금술, 잉크, 압착기는 1455년 독일의 것보다 원시적이었으므로 활자를 금속틀에 고정시키고 잉크를 발라 인쇄하지 못하고 일일이 손으로 찍어야 했다. 원판의 문자는 쿠텐베르크가 사용한 로마 알파벳보다 기호도 많고 형태도 복잡한 음절 문자였다. 따라서 파이스토프 원판의 인쇄 기술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투박했으며 손으로 쓰는 것에 비해 이점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같은 기술상의 단점에다 파이스토프 원판은 문자 지식이 궁전이나 사원의 몇몇 필경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원판 제작자의 그 아름다운 제작물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었거니와 거기에 필요한 수십 개의 수동식 도장을 많이 만들 만한 동기도 거의 없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중서 유럽에는
인쇄술에 대한 잠재적인 대량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많은 투자가가 구텐베르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식량 생산, 정주형 생활, 기술의 역사. 인류의 기술은 250만 년 전 이전부터 사용된 최초의 석기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레이저 프린터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1992년산 레이저 프린터를 1990년산으로 바꾸었고 그것으로 이 책의 원고를 인쇄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처음에는 느낄 수도 없을 만큼 느렸다. 수십만 년이 흐를러도 석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고 그 시절에 그 밖에 다른 재료로 인공물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신문에 날마다 게재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속화되어 온 발전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두 차례의 도약이 있었다. 첫 번째는 5만에서 10만 년 전에 벌어진 일로 그것은 아무도 우리 몸에 일어난 유전적 변화, 즉 현세인의 언어 능력이나 현세인의 두뇌 기능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현세인의 신체로 진화된 일 덕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의 도약에서는 굴기, 단일 용도의 석기, 복합적인 도구 등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도약은 우리가 정주영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어났다. 그 시기는 세계 각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달라서 빠른 곳은 1만 3천 년 전에 일어났고 또 어떤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무소식이다. 그 같은 생활을 채택하게 된 것은 대개 식량 생산의 채택과 관련이 있었다. 식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농작물과 과수원과 저장된 잉여 식량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정주영 생활은 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러한 생활 덕분에 사람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소유물들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세진민들은 휴대할 수 있는 기술밖에 가질 수 없다. 자주 옮겨 다니면서도 탈 것이나 집 나르는 동물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기와 무기류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부피가 작은 최소한의 절대 필수품 정도로 자기 소유물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몇 가지 기술이 매우 일찍부터 나타났으면서도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현상은 아마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자기류 중에서 가장 빨랐던 것은 2만 7천 년 전에 현재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구워 만든 점토상들인데 이것은 불에 구운 최초의 점토 그릇 1만 4천 년 전에 일본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다. 짜거나 엮어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최초의 증거물도 같은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이것 이후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구니는 약 1만 3천 년 전의 것이며 가장 오래된 직물은 약 9천 년 전의 것이다. 이처럼 첫걸음은 매우 빨랐지만 톡이든 직물이든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정주하기 시작하여 톡이나 배틀 따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후였다. 식량 생산은 정주형 생활을 가능케 해서 소유물을 축적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도 기술의 역사에 결정적이었다. 인류의 진화에서 최초로 경제적으로 전문화된 사회, 즉 식량을 생산하는 평민들이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토스. 그러나 2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식량 생산은 각 대륙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더구나 이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각 지역의 기술들이 새로 생기거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확산되어
들어오는 각종 기술도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가장 신속하게 발전한 대륙은 확산에 대한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그 대륙 내에서든 다른 대륙에서든 적은 대륙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대륙에서 각각의 사회는 곧 어떤 기술을 발명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혁신성 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곳은 생산성이 높고 면적이 넓으며 인구가 많은 지역, 즉 잠재적인 발명가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도 많은 지역이다. 대륙별 기술 발전의 격차 요인. 이제부터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확산의 장애물, 인구 규모의 차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어떻게 각 대륙에서 관찰된 기술 발전의 차이를 빗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자. 유라시아, 실질적으로는 북아프리카도 포함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이며 서로 경쟁적인 사회의 수도 가장 많다. 또한 식량 생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두 중심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라시아 대륙은 주요 축이 동서방향으로 한 지역에서 받아들인 발명품은 비슷한 위도와 기후를 가진 다른 지역 사회로 비교적 빠르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의 폭넓은 2차 축, 남북 방향은 남북 아메리카의 비좁은 파나마 지역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유라시아는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주요 축을 단절시킨 것과 같은 심각한 생태적 장애물이 없다. 그러므로 기술 확산에 대한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다른 대륙에 비해 심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 덕분에 유라시아는 홍적세 이후의 기술 가속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대륙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는 관습적으로 별개의 대륙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백만 년 동안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역사에서 제시되는 문제들도 비슷하므로 한 대륙으로 간주하는 유라시아와 비교해도 상관없다.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보다 상당히 작기는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덩어리다. 그러나 두 대륙은 지리와 생태라는 두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다. 파나마 지역은 넓이 64km 정도에 불과하지만 남북 아메리카를 지리적으로 단절시키고 있으며 이 지역의 다리엔 강우림과 멕시코 북부의 사막은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 멕시코 북부 사막은 중앙아메리카의 발전된 사회들과 북아메리카의 사회를 분리시켰으며 파나마 지역은 중앙아메리카의 발전된 사회들과 안데스 및 아마존의 그것들을 분리시켰다. 더구나 남북 아메리카의 주요 축은 남북 방향이어서 무엇이든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개 동일한 위도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위도와 기후의 변화를 무릅쓰며 이동해야 했다. 예를 들면 바퀴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발명되었고 라마는 BC 3000년 이전의 안데스 중부에서 가축화되었다. 그로부터 5000년이 지난 후에도 남북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짐을 나르는 짐승과 유일한 바퀴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 중앙 아메리카의 마야 사회와 잉카 제국의 북쪽 경계선 사이의 거리 약 1900km는 바퀴와 말을 공유했던 프랑스와 중국 사이의 13,000km보다 훨씬 짧았는데도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같은 요인들이 남북 아메리카의 기술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진 이유인 것 같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땅덩어리지만 남북 아메리카보다는 사뭇 작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지역과 유라시아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비해 오가기가 훨씬 좋았지만 그래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분리시키는 중요한 생태적 장애물인 것은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남북측도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방해물이었다. 이것은 유라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사이와 함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내에서도 해당되는 문제였다. 후자의 경우를 들자면 토기와 철, 야금술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적도 북쪽에서 발생했거나 늦어도 서유럽으로 들어올 무렵에는 사헬지대에도 들어왔다. 그러나 토기가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한 것은 AD 1년경이 일이었고, 야금술은 유럽으로부터 배를 타고 들어올 때까지 육지로는 남단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작은 대륙이다. 게다가 대부분 지역은 강우량이 매우 적고 생산성도 매우 낮으므로 인구수를 뒷받침하는 능력 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더욱 작은 대륙인 셈이다.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식량 생산이 끝내 토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또 금속 인공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 되고 말았다. 도표 13-1은 이 같은 요인들을 숫자로 바꾸어 본 것으로 각각의 대륙이 가진 면적과 현대의 인구를 비교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직전인 1만 년 전의 인구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각 대륙의 순서는 지금과 같았을 것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개 1만 년 전의 수렵 채집인들에게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유라시아, 북아프리카 포함하는 남북 아메리카의 6배에 가깝고 아프리카의 8배, 오스트레일리아의 30배에 가깝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발명가 수도 많고 경쟁 사회 수도 많다는 뜻이다. 도표 13-1만 보더라도 유라시아에서 총기와 새가 만들어진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각 대륙의 면적, 인구, 확산의 난이도,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등에서 나타난 이 같은 차이에 따라 기술 발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기술은 자가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라시아는 처음부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1492년에 와서는 엄청나게 앞서게 되었다. 그것은 유라시아인들의 지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지리적 요건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뉴기니인들 중에는 잠재적인 에디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천재성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했다. 즉, 수금기를 발명하는 문제보다는 뉴기니의 정글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남은 문제에 주력했던 것이다. 14. 평등주의부터 도둑 정치까지 역사를 좌우한 정부와 종교의 결합 1979년 어느 날 나는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늪지대가 이어진 뉴기니의 한 외진 분지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몇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 몇 채를 발견했다. 조종사는 우리 아래에 보이는 진흙투성이 땅 어딘가에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악어 사냥꾼들이 뉴기니 유랑민들과 마주쳤다고 설명해 주었다. 두 무리가 모두 놀랐고 결국 그 만남은 인도네시아인들의 및 유랑민 몇 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끝났다. 선교사들은 그 유랑민들이 아마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는 파유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